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저희 지대넙얏에서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지대북. 여러분들 책 읽기 힘드시죠? 저희가 세상에 숨어있는 멋진 책들을 찾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꼭 읽으시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서로 추천하는 책 안 읽어요. 저희 방송만 들으시면 됩니다. 세상에 숨어있는 멋진 책들을 찾아 소개시켜드립니다. 지대너비아시 만든 넓고 얕은 책 읽기 지대북 지금 시작합니다. 최 사장입니다. 아유, 반갑네요. 예. 지겨우려고 그래. 이제 우리 요거 새롭게 시작하는 그 코너죠. 호외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지대북. 그래서 우리 책 추천을 하는 방송인데 일단은 오늘은 저부터 최 사장부터.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책은 뭐냐면은 과학에서 신으로라는 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야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뭐라 대답했냐면은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권만 읽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왜냐면 신에 대한 얘기니까. 만약에 두 권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성경과 공산당 선언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가장 균형 잡힌 거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어. 왜 바뀌었느냐? 왜 바뀌었냐면은 요 책을 읽고 나서 과학에서 신으로라는 책을 읽고 나서 그러고 나서 빨갱이에서 개종한 거야? 아니야. 모든 것들을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에서 신으로라는 책은 누가 썼냐면은 피터 러셀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읽게 되냐면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5권까지 빌릴 수 있었어요. 근데 4권 정도 빌린 다음에 한 권이 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아무 책이나 빌려야 되겠다라고 그냥 대충 집었는데 그 책이 이제 과학에서 신으로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서 신으로는 의식 문제에 관한 성찰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저자가 인간이 지닌 의식 세계에 대한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을 우리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의식 그러면은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의식이 뭔지 정확히 규정해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걸 의식 능력으로 수렴시키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빛이라는 물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관심 있었던 3가지를 너무 정확하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칸트 관념론, 두 번째는 이제 상대성 이론, 세 번째는 이제 명상. 3가지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줬던 게 뭐였냐면은 빛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3가지를 잘 연결시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식이라는 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줘서 우리한테 놀라움을 줄 때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한테 원래 알고 있던 지식들을 재구성시키거나 통찰력을 줌으로써 우리를 깨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과학에서 신으로가 딱 그런 책이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만 해주시면 빛을 가지고 뭘 꿰는다고요? 그러니까 철학, 과학, 그 다음에 어떤 체험으로서의 명상. 이따 그거 얘기를 제가 정수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피터 러셀이란 저자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자가 어떤 관심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 실제 내용들 요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저자 피터 러셀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이론 물리학이랑 실험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컴퓨터 과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스티븐 호킹 밑에서 수학을 했어요.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세미나를 합니다. 계속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잠재력 세미나라는 거를 기업 분야에 최초로 도입한 사람인데 기업 분야? 예. 그 기업에서 강연을 하는 것 같아요. 2007년 현재는 IBM에서 그걸 비롯한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여러 가지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과학에서 신으로, 그리고 지구적인 뇌가 깨어난다, 의식혁명, 이런 것들이 있고 우파니샤드를 번역하기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 자체, 이 과학에서 신으로 내용 전체가 어떠냐면은 하나의 수필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초기에 과학에 관련된
관심사를 갖고 있었다가 이제 상대성 이론이나 철학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실천으로서의 명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통찰을 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의 관심이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종교 생활에 회의를 느낀 다음에 현대과학에서 무엇인가 진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자는 이랬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스티븐 호킹을 지도교수로 수학을 전공하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고 물리학을 연구해도 마음과 의식의 근본적인 해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철학에 처음에 몰두하게 되었다가 점점 인간의 마음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것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해요. 물리학과 철학을 통해서는 인간의 의식이 뭔지를 정확히 규정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냐면은 이제 그 실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찾아가지고 인도의 여러 구루들을 찾아다니면서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실천하게 돼요. 명상 뭐 이런 걸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누굴 찾아가냐면은 비틀즈 우리 그때 LSD 했잖아요, 그죠? 근데 비틀즈한테 마약을 끊도록 해준 사람 중에 마헤시라는 인도의 구루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며. 초월 명상 시조예요. 초월 명상의 시조가 된 사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사람한테 실제로 배워요. 최 사장이 말하면 사기 같아. 네, 그러니까 내 왜 이렇게 됐지? 어쨌든 잘 들어봐. 재밌어요. 싫어. 내용을 지지부진하지 않게 두 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을 명확히 규정해드릴게요. 의식이 도대체 뭐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죠. 그 철학, 과학, 그 다음에 종교 요 세 가지를 관통하는 빛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식은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의식을 우리가 뭐로 볼 것이냐. 근데 서구 과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억 아니면 어떤 감각 경험들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고 의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자라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은 의식 능력인 거야. 그런데 의식 능력이 도대체 뭐냐? 내면을 경험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적인 세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뭐와 연결시켜야 되냐면은 우리 깡 선생이 했었던 칸트 관념론과 조금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를 칸트 관념론과 연결시켜 보도록 합시다. 깡 선생이 칸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칸트의 결론 중에 하나는 세계를 양분하는 거야. 어떻게 양분하냐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 자체의 세계 그리고 두 번째 세계는 뭐냐면은 그 세계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죠. 물 자체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 이걸 현상세계라고 했죠. 그래서 세상을 둘로 나눴어요. 물 자체의 세계와 현상세계.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현상세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내면을 경험한 능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 내용을 좀 발췌해서 좀 읽어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잠깐 중간에 끊고 해보면 실존주의랑도 연결이 되겠네. 그러니까 그 인간 고유의 어떤 내면 세계 이거는 다른 존재들은 없는 거다. 근데 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얘기하죠. 나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뭐야? 근데 인간도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인간도 내적 세계를 못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비슷한 거를 그때 했잖아요. 학생들한테 얘기하니까 학생들은 오히려 이해해요? 이 사람을 그때 카톡에 썼잖아요. 그렇죠. 왜 벌레가 왜 내적 세계를 안 가져요? 왜 안 가진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렇죠. 일단 좀 얘기를 풀어주십시오. 인간의 의식이란 일단 정리를 해보면 네네. 내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뭐 과학, 종교 다 연결된다고? 그거를 일단 첫 번째 의식에 대한 얘기를 좀 마저 좀 해볼게요. 그래서 좀 발췌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45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의식은 특정한 의식 상태나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식 능력을 일컫는다. 의식 능력이란 경험의 본질이나 정도가 어떻든 내면적 경험을 하는 능력이다. 조금 더 이어서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식 능력은 영화 영사기의 빛에 비유할 수 있다. 영사기는 스크린에 빛을 비추는데 빛을 조절하여 어떤 상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상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감각, 지각, 꿈, 기억, 사고, 감정과 같으며 의식의 형태라 부른다. 상이 전혀 없는 빛 자체는 의식 능력에 해당한다. 누구나 스크린의 모든 상이 빛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지만
빛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상이나 대화 내용에만 끌리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식적임을 알고 있지만 마음에 나타난 다양한 지각, 사고, 감정만을 인식하는 게 일반적이다. 의식 자체를 결코 인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사기에 비유하는 게 너무나 적절해 보이는데 사람들은 영사기에서 나와 있는 필름에 있는 내용들만 보는 거야. 주인공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런 내용에 집중하는데 아무도 그 영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 빛 자체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그 근원적인 게 있겠지. 그렇지.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사기의 그 빛 자체, 필름을 제거했을 때 나오는 그 빛 자체를 우리가 의식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의 의식 규정에 대한 방식이다. 근데 너무나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의식이라는 게 너무 복잡했던 거야. 뭐 자의식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주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으로서의 의식 얘기하는 게 너무 뛰어나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가 그 이 사람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김도희님한테도 그 얘기할 부분인 게 불교에서 유식불교 뭐 이런 거에서도 그 이런 얘기다. 방식으로 이제 그 인간의 5가지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다 통합해서 어떤 근원적인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의식이 있고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의식,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의식, 좀 더 근원적인 의식들 그거를 막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그거랑? 이 사람은 예. 의식을 되게 절대적으로 이제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의식 내면적 세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서 규정하게 되는데 조금만 더 인간의 얘기하면 내면 세계에 어떤 근원적인 무슨 작용을 하는 뭔가가 있다. 그게 빛이랑 그렇지. 연관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 빛은 연결시키지 않은 거고 지금 의식까지만 규정한 거고 조금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뇌랑 신경이 의식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거부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뇌와 신경이 의식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 능력이 먼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뇌와 신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경계에서 의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는 의식을 확대하여 의식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영사기에서는 렌즈에 비유할 수 있겠다. 렌즈가 없어도 빛은 여전히 존재한다. 단지 상이 흐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뇌 의식이 귀속되어 있냐 생각하느냐는 거죠. 반대로 뇌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물질과 분리되어 있는 의식이 뇌 안에서 증폭된 것일 수도 있다. 신경생리학적인 뇌 속의 과정과 독립되는 실체로서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얘기지 지금. 그런데 그 의식이 뇌 안에서 증폭될 거다라고 보는 증폭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입히는 건가요? 다 질문이 다시 한번 하면. 증폭을 시키는 거는 늘리는 거고 예. 어떤 이게 깎아서 돌을 깎아가지고 아, 디테일을 예, 만드는 예. 것처럼 둘 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둘 가지 다 얘기하는 거죠. 질과 양을 변형시킨다는 거죠. 양도 증폭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식적 능력, 내면 세계를 갖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는가?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있다는 거야. 아 진짜? 우리가 하나씩 내려가 보는 거죠. 동물, 그다음에 이제 곤충, 식물. 근데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하나의 흐름으로 어디선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광물까지도 내려가요. 근데 이게 웃겨 보일 수도 있어. 야, 돌이나 이런 거에 의식이 어디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뇌에서 의식이 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뇌도 생각해보면은 물질인 거야. 생각해보면 정교한 물질들에서 의식이 발생하는 거고 단순한 물질에서는 단순한 의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되게 수준 높은 거잖아요. 음. 굉장히 이거 좀 잘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요. 근데 좀 얘기해도 되나요, 저도? 예. 그렇죠. 예, 자유롭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 독실이랑 저랑 PTG에 놓고 했었어요. 2시간 동안 그렇죠. 했었었는데 이거 싸운 거는 아니고 어떤 생각을 했었었냐면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우습다는 생각이 안 들고 열린 마음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돌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의식이 없을 것 같아. 돌은 없어. 그러니까 내면 세계가 없다. 네, 내면 세계가 그렇죠. 없다. 내적 능력. 이거 깡패스 정확해요. 네, 저는 그렇고 있어요. 효모 같은 단세포, 진핵생물 이런 애들 혹은 박테리아 이런 애들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경계 자체가 없거든. 근데 뭐 벌레가 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그 뇌의 역할을 하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그럼 아주 미세하지만 걔네들은 뭐 사실은 뭐 이게 고통을 받으면 걔네들 도망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고통을 걔네가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는 다르게 느낄 거다. 고통이 아니라 그냥 움직임의 어떤 방향만 제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토끼나
강아지, 고양이 정도 되면 의식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걔네들은 그렇죠. 감정도 있고, 그죠? 고통도 느끼고. 그러면 예를 들면 벌레는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토끼는 느낀다라고 하면 이제 연속적인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딱 의식이 있다 없다 이렇게 그렇지. 가르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지. 근데 그게 저는 말하기 힘들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희미한 형태로 조금씩 나타난다고 봐요. 그럼 빛은 있고 없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있으면 그건 있다고 봐야 될 것인가, 없다고 봐야 될 것인가. 이게 구분이 어렵잖아요. 네. 구분이 어렵다고 해서 그럼 빛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아. 연속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얘기했던 걸 정리를 하자면 저는 지금 최 사장님은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 의지, 자아 이런 것들을 근본이 되고 네. 영사기에서 빛처럼 아직 그 의식과 빛을 연결시킨 건 아니지만 네네. 이따가 뒤에 가서 연결시킬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렌즈를 통해서 디테일을 만들고 그렇지요. 양을 증폭을 해갖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일종의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뇌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되게 이거 생뚱맞은 생각인데 저는 빛을 포텐셜이라고 봤어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포텐셜. 포텐셜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의지, 빛. 선생님은 그러니까 네네. 빛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고 예. 그걸 깎아가지고 디테일을 만든다면 네. 저는 그렇게 의지를 부여할 수 있는 포텐셜. 저도 마찬가지로 뇌라고 하는 조직을 똑같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걔가 기능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 못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럼 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가 또 있어야 돼, 걔는.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의지. 네, 그러니까 의지, 의식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의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독실이랑 저랑 사실 했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독실이의 뇌를 복제했을 경우에 네. 그 독실이의 복제된 뇌도 내면적 세계나 의식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했었어, 그지? 그런데 일단은 이건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이니까 네네네. 그건 나중에 한번 우리 토론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드립 그만하라고.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계속 물리적인 현상에 의존하는 것이냐, 우리의 그 의식 현상이라는 게 아니면 거기서 이제 독립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게 이제 내면 세계라고 한다면 그 내면 세계가 지금 이 작가는 다 퍼져 있다. 그렇지. 전 우주에.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가 없어도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분은. 그치? 물질에 선행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티베트 해탈의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티베트 해탈의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음이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인도에서 표현하고 굉장히 있는 거죠.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사상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은 중간에 얘기가 더 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조금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정리하면서 가죠. 첫 번째로 의식에 대해서 정리했어. 의식은 의식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식의 능력이란 내면을 경험하는 능력을 얘기한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줬던 것이 이 사람이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의식을 우리가 뭐로 볼 것이냐. 근데 그 의식을 빛과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칸트 관념론, 상대성 이론, 그리고 명상 요 세 가지랑 연결시키는데 일단 칸트 관념론은 연결시켰죠. 어떻게 연결시켰냐면은 의식이라는 건 내면적 세계를 갖는 거고 칸트가 얘기했던 현상 세계를 얘기한다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나오니까. 두 번째,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자체가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깐 빠르게 좀 얘기를 하면 상대성 이론을 완전 후려쳐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성 이론에서 밝혀진 건 아니고 현대 물리학에서 빛의 속도는 고정돼 있어요. 불변하는 속도로 30만 km/s 1초에 30만 km를 가는 걸로 확정하게 고정돼 있는 게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두 번째, 상대성 이론이 밝혀낸 거는 이 빛, 독특한 빛이라는 것이 빛의 속도가 되면 될수록 모든 물질이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 빛의 속도에 근접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게 밝혀졌어요. 두 번째,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공간이 압축돼서 그러니까 길이가 짧아집니다. 세 번째,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질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모든 물질들은 빛의 속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상대성 이론에서. 왜냐면은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질량이 무한히 증가하게 될 것이고
결국 빛의 속도만큼 물질을 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도 빛의 속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빛의 광자가 빛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빛의 질량이 정확하게 0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빛은 질량이 없으니까 빛의 속도로 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붙입니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순수한 마음만 있는 상태인 관찰자를 한번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건 물질이 없는 사람이야. 질량이 제로인 어떤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이 광속으로 이동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그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의식은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이 정지예요. 두 번째, 공간도 없어지게 됩니다. 무한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질량 자체가 없었으니까 질량은 어쨌든 소거되는 거고, 이 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질량을 초월한 상태로서의 의식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지. 이거 틀렸는데? 왜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이게 대단한 물리학자인데 왜 그렇게 하지?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해도 시간이 정지하지 않죠. 움직이는 네. 개 입장에선 시간이 흐르죠. 외부에서 봤을 때 그게 흐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그런 얘기를 네.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왜냐면 상대성이론은 관찰자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외부에서 보는 우리가 그 존재, 어쨌든 의식을 초월해 있는 존재를 우리가 상정한다고 할 때 그는 그렇게 보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만 좀 얘기하면 물질을 초월한 의식이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냐면 빛의 속도에 근접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명상과 이 빛을 좀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동서양의 신비주의 체험 안에서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들이 있냐면은 명상을 하면 빛을 본다는 거죠. 우리 신비 체험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왜 빛만 보느냐라는 거죠. 왜 명상 가운데서 빛을 보느냐 하필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빛을 보면서 또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은 어떤 의식 능력만 있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 있는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단은 요런 거를 인용해요. 티베트 해탈에서를 다시 언급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신에게서 나온 맑은 빛이 영원히 내재하여 자신의 마음 안에서 빛나게 된다. 그리고 또 수피 중에서 아불 호시안 알 누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을 체험했다. 내가 그 빛이 될 때까지 그 빛을 계속 응시한다. 그리고 11세기 기독교 신비주의자인 성 시메온도 이렇게 얘기했대. 명상 가운데서 무한하고 이해할 수 없는 빛, 하나의 빛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좀 말이 좀 루즈해졌는데 핵심은 이거야. 명상에서 우리가 왜 하필이면 빛을 보느냐는 거죠. 그리고 명상 체험을 통해서 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것을 느끼게 되느냐. 이것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독특하다는 거지. 뭐가 독특하냐? 빛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분야에서 독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칸트 관념론 얘기를 했으니까 칸트 관념론 안에서 빛이라는 것이 우리 현상세계에서 되게 독특하게 보인다는 거죠. 빛나는 걸로. 두 번째, 상대성 이론에서 빛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속도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명상에서도 우리가 의식적 능력을 경험할 때 하필이면 빛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급진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의식 자체가 빛은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빛이 의식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문제점을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게 우리가 서술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할 때 의식적 능력으로서 이제 빛을 본다고 해갖고 빛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또 상대성 이론에서 빛이 우연히도 절대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빛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그럼 박쥐는 내적 세계를 갖고 있는 박쥐는 뭘 보게 됩니까? 명상을 하게 된다면? 박쥐요? 네. 그냥 빛을 볼까요? 아니면 소리를 통한 3차원 재구성을 할까요? 아니면 뭘 하게 될까요? 사실은 좋은 질문이에요. 안토니오 네그리의 박쥐가 된다면 무엇인가에서 그런 얘기를 다뤘던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없어요. 박쥐는 왜 그 질문을 하는지 알겠어요. 뭐냐면은
박쥐는 빛을 보는 게 아니라 가시광선을 보는 게 아니라 음파를 통해서 그쵸. 그 음파가 내 뇌로 전달돼서 세상을 재구성하니까 그쵸. 그 질문을 한 건데 박쥐가 그러면은 어둠을 볼 것이냐?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음향이 내 귀를 자극해가지고 내 뇌에서는 현상 세계를 구성하겠죠. 이미지로서. 네. 그러니까 걔도 명상에 빠진다고 한다면 뭘 볼 것이냐면은 신기하게도 빛을 볼 거다라는 거지. 그걸 못 하겠는 게 예. 그 박쥐가 재구성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박쥐가 느끼는 세상을 재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그 소리는 예. 빛이랑 다르잖아요. 빛은 절대적이지만 소리는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지. 네네. 우리 인간이 우연히도 음. 빛이라고 하는 것에 자극을 받는 감각기관으로서의 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빛은 우주에서 절대적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지하에 사는 종족이에요. 두더지 같은 종족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박쥐처럼 빛이 없는 곳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기관은 빛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귀가 발달했어요. 그 박쥐처럼 네. 초음파를 발산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간을 재구성해내는 종족이었다면 무슨 명상을 할 때 예. 빛이 아닌 어떤 소리를 들을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되면은 소리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이론이 틀리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칸트 관념론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세상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LSD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를 우리가 봤잖아요. 음파가 보이기도 하고 빛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밖에 있는 게 들리든지 보이든지 바깥 세계에서 전자기파가 있는지 음파가 있는지는 난 안 중요한 것 같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내가 뭐를 보게 되든 그러니까 내가 박쥐든 인간이든 음파를 기준으로 하든 빛을 기준으로 하든 어쨌든 나는 어떤 세계를 구성할 거냐면은 칸트 관념론적 관점에서 이미지적이고 가시적인 세계를 볼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빛이라고 해갖고 물리학에서의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굳이 빛으로 연결해갖고 빛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겠네라고 지금 좀 억지로 끌어맞춘 느낌이.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서로 다른 분야의 이론들이에요. 그렇죠. 상대성 이론과 그 무슨 해탈 관련된 종교적인 문헌에서 그렇죠. 논의되고 있는 빛이라는 거는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네. 이 사람 우리가 전혀 어떤 다른 개념을 갖다 붙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유사하니까 우리 의식이 빛이 아니겠느냐? 이 뭐야 이게?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세계가 완전하게 다른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내가 지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어요. 지식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피터 러셀이 썼던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갖고 있었던 관심사들이 사실은 빛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통합될 수 있다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의 말이 분명히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합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시사하는 거, 우리한테 시사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식에 대한 관념 자체를 극복시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특정 분야에서 특정 전문가가 하는 얘기만이 옳다라고 믿고 자기 스스로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들을 서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는 거야. 왜냐면 자신감도 없고 이건 근거도 없고 이게 뭔가 틀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분리되어 있는 영역들 간의 통합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통찰력이나 실제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한 것이 아닌가라는 자꾸 생각이 들어요. 되게 무리가 있고 좀 왜곡되고 그런 통찰이라도 억지로라도 일단 통합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 사람이 무조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질적인 차이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책을 읽는 과정 중에서는 매우 타당하고 소설일 수도 있지. 하지만 들어볼만 하구나. 나는 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30년 넘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왜 이러한 내 사실 다 알고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칸트 관념론, 하나하나. 상대성 이론을 다 관심 있는 건데 왜 이걸 통찰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과 그 공산당 선언의 비유했는데 통찰력을 줬다라는 점에서 나는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 아니었는가. 통찰력의 핵심은 이런 건가요? 혹시 사실 저는 이 사람이 근본 제시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 그렇게 독특하다는 생각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동양 철학, 특히 이제 인도 힌두교 전통에서는 널브러져 있는 세계관들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상대성 이론이? 아니 상대성 이론은 빼고, 그러니까 이 전체 우주가 거대한 정신으로 이루어진 거고 물질은 그 정신에서 파생된 어떤 격가지일 뿐입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설명하는 세계관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려왔었고 저는 그런 책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내용적으로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건데 이 친구가 하는 작업은 그런 어떤 그 의식과 물질에 대한 어떤 그 독특한 동양 철학적인 관점 이걸 갖다가 서양 철학의 이론이라든가 과학의 이론을 갖다가 짜집기 해서 뭔가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전혀 다른 분야고 교류할 수 없는 분야의 것들을 갖다 붙여서 뭔가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에 있는 논의와 과학 혹은 철학에 있는 영역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조합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타당한 지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들에 대해서 함부로 연결시켰을 경우에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걸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거야. 자기가 연결시켰어. 연결시킨 다음에 확실하게 막 믿어버려.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뭘 가질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전달자로서의 전달이 사실은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전달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읽어보면은, 근데 사실 나 이런 편도 싫거든요. 야, 네가 안 읽어봤으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읽었으면은 안 읽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람이 썼던 책 내용들을 읽어보면 너무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의식에 대해서 모르고 모르는 사람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분도 과학자잖아요. 과학으로 시작했죠. 과학자는 굉장히 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 동의하거든요. 성경에서도 빛이 있으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빛은 특별하죠. 예. 깊은 명상에 빠지면 빛이 보이고 목졸로 죽을 때 이런 어떤 사후세계 체험할 때도 항상 빛을 봐요. 그런데 원래 상대성 이론을 보니까 시간과 공간보다도 빛이 더 근본적이라네. 참 재미있는 유사성이 있지. 한번 생각해볼 만해 하고 여기서 넘어갔으면 좋을 텐데. 근데 칸트 관념론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하필이면 전자기파를 그러니까 물 자체의 세계에서의 광자라는 것은 빛을 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물 자체의 광자가 왜 저 빛을 내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왜 우리의 관념, 우리의 어떤 뇌나 어떤 우리의 의식적 능력은 왜 하필이면 그 광자를 빛나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 현상 세계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적인 거고, 그러니까 참 재미있네요. 우리 생각해볼 게 있죠. 여기서 끝내면 좋은데 이 책은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는 하나의 빛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는 의식이. 이 의식이 빛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빛이다예요. 이 사람이 확정하지 않아요. 확정하지 않는데 그게 자기도 아는 사람인데 이거 확정하겠어?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확정하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연결시키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도희님 뭐가 말씀하시려고 막 하시는데. 아니에요. 네. 여기 모르겠어요. 저는 그 과학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가짜 끌어다 붙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거의 평생을 뭘로 살려면 물리학자로 살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 체험을 하니까 어떠냐면 명상 체험하는 거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자기가 산 인생이 물리학자가 물리학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읽어봤는데 되게 타당하거든요. 의식이 빛이라고 보는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명상을 할 때는 100% 누구나 빛을 보는 건 아니에요. 빛을 보는 사람도 있고 빛을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경험적인 거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의 의식 능력을 왜 빛에다가 비유하냐면 굉장히 탁월한 게 명상을 할 때 뭘 관찰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인생에서 내가 살고 있다, 내가 경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자기랑 경험하는 대상을 분리시키진 않잖아요. 자기랑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대상이 분리되는 게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인데 이 사람은 그 체험을 하고서 그거를 되게 명쾌하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기가 과학자니까 그걸 빛에다가 비유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빛은 가만히 있는데 물질들이 지나가면 그 물질의 형상이 반영이 되잖아요. 영세계에서. 네네. 그러니까 명상할 때 체험하는 의식 능력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는 보통 그냥 자기랑 자기 삶의 경험을 일치시키잖아요. 근데 명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경험을 관찰하는 자아가 있어요. 그거를 의식 능력이라고 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뭐, 빛이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비유적으로 보거나 논리적으로 보면 되게 타당한데. 그러니까 저도 비유적으로 표현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일종의 물리학적인 뭐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까지 해명하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빛을 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전자기파에 우리의 망막이 자극을 받는, 그러니까 뇌가 자극받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망막이 뇌의 일부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인데 그거를 대단하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대단하게. 우리 종족들이 종족 특이성으로. 근데 만약에 지하 세계에 살고 있는 어떤 외계인들이 있었다면 걔네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다. 근데 그 상상은 굉장히 뛰어나지 않아요? 아인슈타인도 사실은 똑같은 상상을 했는데 빛으로 날고 있는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보는 거지. 물질을 다 벗어냈어요. 그리고 하나의 명중한 의식으로서 남았어. 어떤 그 위치나 공간이나 질량을 갖지 않는 존재인데 내가 빠르게 움직인다.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했을 경우에 내가 보는 세상은 어떨 것인가라는 거죠. 명상 안에서 시공간이 초월되는 느낌을 그 존재도 동일하게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드리냐? 그런 것 같아. 나 이 책을 집어들었을 때 쪽팔렸어요. 왜요? 도서관에서 요거를 이제 그 바코드를 찍잖아. 근데 제목이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과학에서 신으로. 그래서 이거들 읽을까 말 건가 막 고민을 했는데 막상 읽어보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을 접할 때 아까 지식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지식을 접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권위에 의존해.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검증되거나 만약 이 사람이 어떤 캠브리지를 나오지 않았으면 이 사람 얘기를 전혀 아무도 기울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정말로 진리에 도달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권위에 의존하고 어떤 학술적인 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다음 조심스러울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합할 수 있을 때 이거 실제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개인적 측면에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책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잘 선정하고. 나처럼 이러다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하게 빛의 의지의 어떤 포텐셜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폭포 같은 경우에 위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냥 떨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떨어져야지만 나타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의식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되는 것들, 잠재적인 능력을 그냥 빛으로 지난번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저는 개인적인 그냥 혼자 상상인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책으로 써갖고 학문적으로 검증받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 이거 학문이 아니라 수필이야. 그건 맞다. 우리도 뭐 사실은 지대노벨에서 막 이런 얘기 막 자기의 어떤 철학을 떠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뭐 최종적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제 논평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상징의 영역이랑 그걸 이제 과학이라던가 다른 학문 분과의 영역이랑 자꾸 합치려고 하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봐요. 예, 그러니까 꼭 이 책뿐만이 아니라 뭐 역사 문제를 그렇게 끌고 들어간다거나 뭐 한반도의 그 고대 뭐 환단고기 뭐 이런 책들도 있잖아요. 알겠지만 그 얘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상징에 관련된 영역을 가지고 자꾸 뭔가 사실적으로 입증하려고 하고 이거는 입증된 거니까 내 말이 맞아. 그치. 이런 거는 저는 좀 위험한 거, 제일 위험한 거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영역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인간인 주제에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진리 감히 안에 한번 얘기를 진리가 아닌 해봅니다. 거를 끼워넣는 거고.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뭐 총평해보면. 근데 사실 여기서 이거 읽으셨잖아요, 그죠? 자꾸 이야기하셔가지고 읽어봤는데 되게 탁월하게 잘 썼어요. 근데 저게 저 사람, 저는 뭐가 더 신기하냐면 저 사람 과학 이론에 접목시켜서 그게 되게 신선할 뿐이지 저 사람의 뭔가 독자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내 불교에는 굉장히 저게 정밀하게 잘 체계화되어 있어요. 불교나 이런 게 더 근데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조금 더 신선하고 다른 게 있다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패러다임 자체를 저걸로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타당성 있게 잘 썼어요. 네. 그래? 한편으로는 그럼 불교 쪽에서, 그러니까 불교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어떤 사기꾼들이 말하자면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 나온 물리학자가 검증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광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경험한 바로 진정한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꾼이라고도 생각도 못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폄하하면 안 돼. 이거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뭐 검증됐다. 과학적으로 이거는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광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와 같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태도는 회의주의다. 왜냐면 모든 걸 다 의심하면서도 이걸 갖고 있는 거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저도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급진적인 어떤 학문적 통합이나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것도
그럴 필요 없잖아. 어차피 내 세상인데 내가 해볼 수도 있으니까. 저도 저 여러 가지 학문 통합하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뭐 통섭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포괄적인 그렇죠. 시선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실제로 공부해 보니까 예를 들어 동양 철학 전공이다 그러면 동양 철학만 봐서는 동양 철학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근데 제가 동양 철학 진짜 언제 잘 이해하게 됐냐면 대학원 과정 때 4년 정도, 4, 5년 정도 서양 철학을 계속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김대중 서양 철학 배우면서- 진짜 오래 했잖아요. 네네. 배우면서 뭘 알게 됐냐면 동양 철학이 어떤 생각이고 어떤 이론인지 되게 정확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서양을 언제 또 더 잘 알게 됐냐면 불교 배우면서 명상 배우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계속 접목해서 배우다 보면 과학 이론을 배우거나 이러면 그 이론이 어떤 의미였었는지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되게 심도 있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접해보시는 건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깊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치명적인 부분이 뭐냐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대상은 자기가 정상적으로 흘러요. 시간이 느려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요? 누가 바라보는 세상?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대상이 바라보는 세상.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 이거에 근데 대한 얘기는 나중에 더 해보도록 하고. 독자 여러분들께서 네.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고요. 근데 이거 너무 예. 궁금해서 근데 예, 이거 예. EBS에도 다큐하거나 그냥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만든 상대성 이론 그거 보면 어떠냐면 시간이 빛의 속도로 똑같이 흐르면 시간이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 어떻게 찍었냐면 이 사람은 안 늙던데 우주상에서 시간 만약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그렇긴 하지. 그러면 근데 예, 지금 독실님께서 말하시는 거는 이 사람도 시간이 흐르니까 늙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흐릅니다. 일단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네, 빛의 속도에 아주 가깝게 흐르는 경우에 이거 자기는 1년이 지났어요. 네. 근데 외부 사람들은 30년이 지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는 근데 자기가 내 예를 들면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네. 속도가 그렇지, 느려져서 그렇지. 내가 시간이 느려지네 이게 아니고 네. 이 사람은 그냥 똑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말하고 막 토론하고 막 할 거 다 해요. 네. 생체 시계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네. 근데 얘가 멈췄을 때 보니까 바깥이 더 많이 흘러 있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빛의 속도랑 완전히 일치되는 걸로 경우에도 간다? 얘는 그러면은 시간이 흐르겠죠. 그러니까 순간 이동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성 그거는- 이론에서 자꾸 배제하면 안 되는 게 관찰자의 관점이라는 걸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상대성 어렵네요. 이론에서 다 들어.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 아. 상상하기 힘든데 보통 이제 많이들 하는 착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느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화성을 갔다 왔어요. 그럼 2년, 4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그런데 바깥이 빨리 지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느려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의지, 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 뭔가 매대로 묻어졌는데 그 관심 안 읽으셔도 돼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책은 아니고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봐도 되게 얇아가지고 쉽게 읽히니까. 출판사도 하나인가요? 출판사는 해나무라는 데에서 나왔어요.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지대북은 엉망진창으로 끝났어. 엉망진창으로 우리가 뭐 이런 친분. 알았어. 지대북 또 너무 어려운 것 좋은 같기도 책이에요.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기도 표지가 하고. 예쁘다. 네, 그리고 얇은 것 같아요. 진짜 얇아. 어쨌든 너무 많이 팔아주지 마세요. 저희랑 관계가 없으니까. 예, 빌려보시는 걸로. 출판사에서 연락 주세요. 일단 지대북 우리 번외편 네. 1번은 요걸로 한번 지지부진하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 2회 때 한번 진행해 보도록 다른 하겠습니다. 책으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매주 이걸 수요일날 아마 업데이트하게 될 것 같은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Ooh, I can take away what I didn't say. I'm gonna leave it all behind. Silent tears fall from. 세상에 숨어있는 멋진 책들을 찾아 소개시켜드립니다. 지대 너다시 만든 넓고 얕은 책 읽기 지대북 지금 시작합니다. 이독실입니다. 제가 추천하려고 하는 책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책 제목이 라마찬드람 박사의 두뇌 실험실이에요. 여기는 다 이름들이 대단하세요. 무서워. 너무 두꺼워 보여요. 두꺼운데 굉장히 사실 이게 좀 갱지 같은 걸로 만들어갖고 아. 종이가 두꺼워요. 그래서 어디서? 실질적으로는 페이지가
이게 넘긴 하네요. 근데 진짜 술술 읽힙니다. 그리고 원제랑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팬텀스 인 더 브레인 해갖고 원래 두뇌 속의 유령인데 두뇌 실험실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바다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 이거 굉장히 쉬워요. 사실 이 앞에 거 그 뭐였죠 제목이? 과학에서 신으로요. 그 책은 되게 좀 망쳤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좀 심오하다면 얘는 굉장히 겸손하게 풀어내요. 그래서 의지를 잘 몰라. 저도 이제 나름의 생각들이 있고 누구나 생각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어떻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사람이 종교에 빠지는지, 우리의 이성은 어떻게 작용하며 얼마나 믿을 만한지. 뭐 예를 들면 또 빛을 신비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빛을 봐. 근데 빛에 대한 인식은 다 달라. 그게 왜 그런지, 그게 왜 다르게 행동하고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거를 막 결론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사람이 종교에 빠지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실제일 수도 있고 혹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고 사실 제가 그 우주론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처음에 그 도서관에서 뭐 책 없나 이렇게 슬렁슬렁 보다가 뇌과학에 관한 책들을 몇 개를 보고서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되게 쉽고 재밌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이거 진짜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이분이 라마찬드란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실험들을 해요. 이제 상담 온 분들이랑 같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해보고 싶은 거야. 실험을 막. 그렇지. 사람을 대상으로. 근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쉽고 다음 생에 없지. 잘못한다면 꼭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몇 개 저는 가볍게 그냥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자, 근데 이 책 잠깐 소개를 하자면 뉴스위크가 가장 주목해야 할 21세기 100인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가 라마찬드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출간 첫 해인 98년 이코노미스트가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고 그 이후에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추천사를 올리버 섹스가 썼어요. 그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신경장애 환자들의 임상 사례를 문학으로 승화시키며 두뇌에 관한 현대의학의 이해를 바꾼 신경 정신학자. 저는 무슨 책을 봤냐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고 하는 책만 봤는데 그 유명하죠. 네. 그 외에 다른 책들도 요즘 많이 나왔나 봐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 저자의 말을 좀 인용을 먼저 할게요. 23페이지에 비록 200여 년에 걸친 연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의식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포괄적인 질문뿐 아니라 인간 마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우리는 어떻게 얼굴을 인지하는가? 우리는 왜 우는가? 우리는 왜 웃는가? 우리는 왜 꿈을 꾸는가? 우리는 왜 음악이나 미술을 즐기는가? 자, 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질 수 있다. 나는 누군가? 사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은 전적으로 내 두뇌의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건가? 만일 그렇다면 자유의지에 관한 여지가 남아있긴 한가? 사실 우리가 되게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잖아요. 신경과학의 매혹적인 이유는 두뇌가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이 이런 질문들이 갖는 순환적인 성격 때문에 매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를 좀 읽어볼게요. 여기 그러니까 유명한 신경생리학자가 그쵸. 일종의 신경과학자가 흥미로운 실험 현상들이나 이런 걸 좀 대중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쓴 그런 책인가요? 그렇죠. 우리 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썼어요. 쉽게 썼고 분량이 많을 뿐이야. 네. 500페이지. 쉽고 길게 썼을 뿐이야. 수학의 정석을 우리가 서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뇌 속의 유령들이라고 하는 파트에 있습니다. 그는 사춘기 초엽 이후부터 측두엽 간지를 앓고 있었다. 신이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부터였다. 그의 종교적 경험과 측두엽에서 일어난 뇌졸중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오토바이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환상 팔이 움직이는 감각을 생생하게 느낀다. 없어진 팔을 허공에 흔들 수도 있고 사물을 만질 수도 있고 심지어 팔을 뻗어서 커피잔을 움켜쥘 수도 있다. 자, 이게 뒷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나와요. 한 간호사의 경우 시야에 커다란 맹점이 생겼다. 자, 여러분 다 맹점이 있거든요. 아시죠? 우리 다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눈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시커멓게 딱 구멍이 뚫려있는 것처럼 인식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채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뇌 안에서 그거를 채우고 있어요. 보정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런 것들. 그거를 어디까지 보정하는지 이분이 이제 실험을 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스트라이프 무늬를 두고 거기다 맹점을 위치시켰을 때 스트라이프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 1, 2, 3, 4, 5, 6, 7, 8, 90이라는 수를 쓰고 한 4 정도에다가 맹점을 위치시켰을 때 4가 보이는지 아니면 그냥 흐릿한 회색점이 보이는지. 흐릿한 회색점이 보여요. 그렇죠. 이런 실험들. 뭐 해봤어요? 유명한 실험.
한 간호사의 경우 시야에 커다란 맹점이 생겼다. 그러나 경악스럽게도 그녀는 그 맹점 안에서 가끔 만화 주인공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앞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벅스번이나 엘머 퍼드, 로드러너가 내 무릎 사이에 있는 것을 본다. 자, 한 학교 선생은 뇌졸중으로 몸의 왼쪽이 마비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왼팔이 마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 번은 내가 침대에 놓여있는 그녀의 팔이 누구 것이냐고 묻자 그녀는 남동생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허언증이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설명합니다. 그 모자를 그 안으로 착각한 남자랑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맞습니다. 예. 결국엔 신경과학에 대한 거니까. 필라델피아에 사는 한 사서는 다른 종류의 뇌졸중으로 웃음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웃음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말 그대로 그녀가 웃으면서 죽은 다음에나 멈추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서라는 젊은이가 있다. 아서는 자동차 사고를 당해 머리에 끔찍한 중상을 입었다. 사고 후에 그는 자신들의 부모들이 똑같이 생긴 복제인간으로 바뀌었다고 주장을 한다. 그들 얼굴을 알아볼 수는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친숙함을 전혀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약간 최 사장 같은 분들이 집단으로 나오는구나. 단체로. 그러니까 초월적이고 뇌가 문제가 생긴 분들이 신과 만났네. 그렇지. 그러니까 뇌신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약간 손상이 있으신 그렇죠. 분들. 그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작동의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재밌는 거 몇 가지를 또 소개를 할까요? 두뇌 속에 이제 모듈들이 있고 특화된 모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 대화를 좀 할게요. 어떤 뇌졸중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파일럿이었거든요.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행기에 묻었다.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비행기를 몰았습니까? 그는 비행기의 이름을 말한 후 그 비행기는 당시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었다고 대답했다. 얼마나 빨랐는지 말해줬고 제트 엔진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임을 덧붙였다. 그때 갑자기 내가 그에게 물었다. 좋습니다, 빌. 그런데 100에서 7을 빼보시겠습니까? 100 빼기 7은 무엇입니까? 100 빼기 7이라고요? 네, 100 빼기 7이라. 그러니까 100에서 7을 빼보라는 거군요. 100 빼기 7이라. 96? 아닙니다. 못 푸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조종사는 엘리트인데. 다른 것을 해보죠. 17 빼기 3은 무엇입니까? 17 빼기 3이라 사실 나는 이런 것을 그리 잘하지 못해요. 빌, 답은 17보다 더 큰 수일까요? 아니면 더 작은 수일까요? 물론 작은 숫자죠. 빼기가 무엇인지 안다는 듯이 대답을 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17 빼기 3은 무엇이지요? 12인가요? 왜 그래? 뇌졸중 이후로. 나는 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수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 본성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물론 수에 관한 질문은 피타고라스로 거슬러 올라간 오래되고 심오한 문제인데 아무튼 무한이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수입니다. 그럼 100이라고 97 중에서 어느 것이 큰 수입니까? 100일입니다. 즉각 대답했대요. 왜죠? 자릿수가 더 많으니까요. 자릿수가 많으면 크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17 빼기 3 같은 거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거를 계산하는 모듈이 따로 있고 그 부분이 고장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조금. 뇌 속에 계산 모듈은 따로 있고 그게 고장나면 딴 건 다 정상인데 그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 수만. 컴퓨터 연산 장치를 그러니까 이런 거네. 계산기가 있는데 계산기의 특정 루트 버튼이 고장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가 안 먹어. 그 계산을 못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는 됐는데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맞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돼요. 또 재밌는 거. 우리 저희 19금 방송 아니죠? 좋아. 19금 방송? 해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일의 금요일 방송. 네네. 해보겠습니다. 19금 방송. 이제 뇌에서 자극을 받으면 실제로 뇌에서 그때 반짝반짝하면서 자극이 인식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뇌 지도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손가락을 쿡 하고 찔러. 그때 내 뇌에서 어디가 활성화되는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스캔을 하는 거죠. 이제 손바닥을 찔러보고 팔을 찔러보고 그럴 때 뇌에서 어느 부분이 반짝반짝 하는지를 보면 감각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를 보면은 괴상하게 생겼는데 얼굴이 엄청나게 큽니다. 손도 무지하게 커요. 그러니까 손은 굉장히 예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은 이 손가락 뇌에서 얼굴 표정, 그러니까 근육과 관련된 영역이 굉장히 그렇죠, 넓다. 크죠. 그러니까 그 뇌에서 반응하는 거 비례대로 인간의 모습을 재구성하면 그렇죠. 그러면 손이 커지고 손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대한 감각은 말하자면 예민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손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뇌의 많은 부분이 처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화했겠죠. 그런데 이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몸통과 발이 있고 그 옆에 성기가 있어요.
이렇게 지도가 성기의 자극을 받으면 반짝반짝하는 뇌에서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발이 자극을 받았을 때 반짝반짝하는 부위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푸페티시를 설명을 합니다. 푸페티시가 뭐죠, 근데? 설명을 먼저. 패티시?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 패티시- 이름인가요? 그럼 더 이상해. 결정해야지. 패티시즘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부위라든가 아니면 뭐 물건 이런 거에 이제 성애를 느끼시는. 네. 예. 근데 예. 이 환자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 환자는 뭔가 손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어디 손상인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손가락이 잘려서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원래 예를 들면 왼손이 잘렸다고 할게요. 그럼 왼손으로 들어오는 자극이 원래 자극돼야 되는 뇌 부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이 비어버리잖아요. 그죠? 이제 손이 잘리면 더 이상 정보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 부분을 리매핑을 합니다. 매핑을 딴 거로 바꿔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 허벅지를 찌르면 원래 왼손이 자극되던 부위가 반짝반짝하도록 새로 회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가시나요? 그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고 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네요. 뇌에서 쓸모가 없어진 부분이잖아. 그 네, 부분이. 빈 그러니까 부분이죠. 이거를 재활용하라는 거네. 그치. 그치? 다른 그쵸. 부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네. 회로를.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 왼손이 없어졌어요. 근데 왼손 바닥이 간지러워. 말도 안 되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왼손은 없지만 왼손에 해당하는 뇌의 부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간지러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 뇌잖아요. 그렇지요. 걔가 긁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그게 오른발이랑 연결이 돼 있다. 그럼 오른발을 긁으면 왼손이 시원해지는 거야. 아, 진짜?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네네. 그 당사자는? 네. 근데 그게 이제 환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환상이 아니지, 그거. 환상이 아니지. 왜냐면 내가 느끼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19금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네. 예. 하루는 보스턴에 사는 젊은 여성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말했다. 라마찬드란 박사님, 나는 베스 이스라엘 병원에 근무하는 대학원 학생이며 몇 년 동안 파킨슨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상사지를 공부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환상사지가 그거예요. 손이 없는데 있다고 느끼는 거. 환상. 잘 됐군요. 이 주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지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말해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나는 삼촌의 농장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릎 아래 왼쪽 다리를 잃었고 그 후로 환상 사지를 겪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논문을 읽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해하게 되었기에 감사 전화 드린 겁니다. 침을 한번 삼킨 다음에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절단 수술 이후에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섹스를 할 때마다 환상 발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괴상한 일이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뇌에 대한 박사님의 도표를 보면 발이 성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자, 발이 성기 옆에 있음을 상기를 합시다. 뇌에서 자극되는 부위가. 만일 누군가가 예, 우리 다 몸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렇죠. 뇌에서. 예. 신기한데 모든 사람이 다 발 옆에 성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 다리를 상실하고 성기의 자극을 받는다면 환상 다리의 감각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죠? 바로 옆이니까. 성기 영역에서 오는 입력이 사라진 발 영역으로 이게 스며들어가는 거죠. 침투해가서.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다음날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아칸소에 사는 기술자였다. 라마찬드란 박사님이십니까? 네. 신문에서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 읽었습니다. 정말 흥미롭더군요. 나는 2달 전 무릎 아래에 다리를 잃었는데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이지요? 약간 창피한 일입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 대학원 여학생과 달리 이 기술자는 팽필드의 지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그 뇌 지도는 모르고 있었대요. 박사님, 매번 성행위를 할 때마다 환상 발에서 감각을 느낍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치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한 가지 가능성은 두뇌의 신체 지도에서 성기가 발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대답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내 발에서 오르가즘을 느낍니다. 예전보다 훨씬 강하게요. 이제는 예전처럼 성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발이 오르가즘 느낀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진짜. 근데 상상이 안 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근데 내 다리가 없는데. 네. 그래서 그 관계를 할 때. 네. 발에서 느낀다고? 발에서 오르가즘을 느낀대요. 없는 발에서. 없는 발인데. 발에서. 없는 발인데 이게 나한테는 발처럼 느껴진다. 네. 발에서 감각이 전해오는 것처럼. 강하게 더.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그 뇌라고 하는 책 맞나요? 그 베르나르 베르 맞나? 그것도 봐도 이제 뇌에다가 전구를 갖다 꽂고 쾌락 중추에다가 딱 자극을 가하면 팍 하고 이제 쾌락이 퍼지잖아요. 뭐 마약하는 거랑 비슷하지. 그렇지. 그것처럼 그런가 봐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환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지 않는다. 이야기 좀 오늘 최 사장 집에 가서 막 발 만지는 거 아니야? 보통 만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라마찬드란이 좀 천재적인 것 같아요. 이는 나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풋 패티시의 기초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했다. 여자분들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성 커뮤니티 같은 데 있다 보면은 남자들 중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되게 많은 남자들이 스타킹 신은 여자 발을 보면 굉장히 거기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남성 커뮤니티에 있다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남성 커뮤니티에 제가 섞여 있기 때문이죠. 이건 말할 수 있다 이거지. 네, 알았어. 그래. 아니 뭐 까놓고 말해서 뭐 그냥 자기 얘기라고 해도 돼. 왜? SLR 뭐 클럽에 아니 저는 없습니다. SLR 클럽. 그런 거. 오케이. 거기 보면은 가끔씩 막 발 보면 학학 막 이렇게 리플을 다는데 그냥 왜 그러지? 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발을 볼 때 성기에 자극이 가는 거겠죠. 그럴 수 근데 있다. 그거는 잘못된 전 얘기 아니에요? 시각적인 걸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그렇게 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아니 근데 있겠죠. 나 지금 응. 좀 한 게 아까 응. 독실이가 내 발을 자꾸 보는 것 같더라고. 학 슬프다. 죄송합니다. 예. 그치. 근데 아까 저희 네.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은 게 거기서의 발이라는 거는 내 발에 대한 감각이 내 성기에 대한 감각과 비슷하게 있다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근데 왜 원래 자극이죠. 타인의 발을 보면은 느끼는 그러니까 건 연관이 어려울 있을 수 있다. 그게 뭐 과학적으로 아직 설명 안 그러면은 됐을 텐데. 타인이 예. 자기의 성기를 어루만지는 걸 우리가 봐도 우리도 흥분할 수 있잖아요. 비슷한 거 아닐까요? 어쨌든 뭐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 타인이 정도는 막 오케이. 목을 긁어. 아. 그럼 나도 좀 목이 간지러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 근데 그거 그치,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풋패티시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프로이트가 했대요. 그래서 발이 성기 모양이 닮았다. 얘는 다 성기 모양이 닮았대. 프로이트 장난 아니잖아요. 그치. 세상을 설명했어. 그런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 몸에서 돌출되어 있는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은가? 손 패티시나 코 패티시는 왜 없겠는가? 없어요? 모르겠네. 근데 또 은근히 이거는 이제 남자 커뮤니티에 있는 여자들이 하는 말인데 이거는 패티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자들 중에 남자의 되게 하얗고 고운 손을 보면 되게 섹시하다고 그런 하는 애들 여자들이 있어요. 꽤 많았던 그런 애들, 거 그런 그래요? 분들 있어요. 알죠. 네네. 저는 그게 씻는다고 뭐 했길래요. 여자처럼 되게 가늘고 하얀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두꺼비 손이라서 네. 안 되지만 그런 상상을 저는 가늘어요. 사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야한 얘기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래요? 그런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 여자들끼리 한대요. 음. 뭐 하얗고 가는 손을 보면 그거로 자기를 뭐 이렇게 어루만지는 상상을 하면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전부 다 철저하게 그 SLR 클럽에서 정보를 야 너 이런 아니 책 그러면 클럽이 아니야. 극과 극을 다녀. 이런 책도 읽고 저런 건데도 가고. 그죠?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그렇군요. 또 뭐 재밌는 거 이번에는 환상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이 없어 실제로. 근데 있다고 느껴. 네. 자, 만일 내가 존에게 컵을 집으라고 해서 손을 뻗게 한 다음 그의 환상손이 컵을 만지기 전에 컵을 뒤로 확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환상 장난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손이 있다고 느껴요. 그치, 자기는 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물론 없는 없어. 건 알아요. 자기도 없는 건 알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거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서 걔가 컵을 집으라고 하면 자기가 이렇게 손은 없지만 팔을 내밉니다. 자기가 집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컵을 뒤로 확 뺀다는 거야. 라마찬드란이.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가설을 세워요. 환상팔은 만화 주인공의 고무팔처럼 고무고무 쭉 늘어날까? 아니면 정상적인 팔 길이 정도에서 멈출까? 그러면은 그것을 잡을 수 없도록 하려면 얼마나 멀리 컵을 치워야 되나? 달을 잡을 수 있을까? 창의적이죠, 이 사람. 창의적이네. 실험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앞에 컵을 놓고 존에게 그것을 집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뻗는다고 말할 때 컵을 획 치워버렸다. 그러지 마세요. 그가 비명을 질렀다. 어떻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컵을 치웠을 때 내 손가락이 컵 손잡이에 걸려 있었어요.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네. 실제로 고통스럽게 비명을 내질렀고 손가락이 환상인 거 이 사람도 알아요. 알고 있지만 고통은 실제로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게 뭐 우리가 배우기로는 통각이 있고 통각이 자극당해야 뭐 이렇게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통까지도 뇌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섣불리 연결하진 않겠지만 뭐 명상 뭐 그런 거를 극한으로 도달하면 고통까지도 차단되고 뭐 이런 얘기하고 불 위에 올라가도 뜨거움을 못 느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런 거 보면 좀 시사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면의 컨트롤이 극대화된다면 네네. 이런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김주인이 갑자기 새롭게 보이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인 좀 얘기를 하면은 네. 근데 그 라마찬드란 박사가 아까 전에 서문 우리 독실에 읽어주셨는데 네.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래도 이제 해결하기 힘들다는 거죠. 의식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경험적 자료들을 계속 쌓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통찰이 없다고요? 아니 통찰보다는 다른 거 잘못된 길을 자꾸 의식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거죠. 감각 아니면 뇌의 기능.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나 전제 자체는 이미 모든 의식이라는 것 자체를 뇌에서 기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뇌가 아무리 손상되고 환지통을 느끼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비정상적인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 사람한테서 사라지지 않는 건 뭐냐면은 내적 세계잖아요. 의식이라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의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이거 같아. 증기기관차가 고장나고 증기기관차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꾸만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증기를 자꾸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접근 방식이 잘못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빛이라고 하는 의식은 네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고통이 없고 감각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난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최 사장 쪽이 연기를 보고 이쪽이 증기기관차 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사실은 물질에서 뇌에서부터 그렇죠. 모든 의식이 발현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발현됐다는 사실 굉장히 강한 주장이고요. 그 쟁점이 되는 주장이고, 일단은 그 합의까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주장은 그 물질 현상에서 독립해서 일어나는 거는 그것까지는 근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 이거죠. 독실이랑 우리 토론한 게 있었는데, 야, 근데 의식을 해야겠다. 의식은 그죠? 굉장히 왜냐면 어려워. 물질로 설명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철저하게 뇌가 있어서 이런 게 일어난다 이런 라기보다는 일단 예를 들면 손이 없다는 사람이 손이 간지럽대 혹은 아프대 라고 이야기할 때 뇌 안에서 실제 고통을 느끼는 중추가 그러니까 뇌의 고통 중추가 활성화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냥. 그지. 근데 뇌가 그러니까 뇌를 정말로 탐구하는 사람. 그렇죠. 뇌를 탐구하는 거죠. 2개 정도만 더 해도 될까요? 오케이. 이건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 건데 이게 너무 좋아서 네. 종교적 경험에 대해서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인가? 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폴과 같은 환자들이 종교적 경험을 왜 하는가? 4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말로 신이 이 사람을 찾은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치자. 누가 신의 무한한 지혜에 의문을 제기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경험적 근거를 통해 증명되거나 배제될 수 없다. 즉 이건 과학적 사실로, 그러니까 방법론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2번째 가능성은 이들 환자들이 마치 가마솥이 끓는 듯한 온갖 기이하고 불가해한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종교적 평온함의 고요한 물에 몸을 담그는 거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실제로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윌슨 맞나? 그지. 그것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이 3번째 설명은 이제 뇌의 변연계의 발작으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말은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나 사건을 보고 목소리나 소음을 듣는 두뇌의 감각 영역은 감정 중추와 보다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단지 특출난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과 사건들이 다 심오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그 결과 환자는 한 줌의 모래 속에서 우주를 보게 되며 손 안에 무한을 쥐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너바나의 해변으로 치는 보편의 파도를 타고 종교적 황홀경의 바다 위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도 이분은 이제 그냥 이렇게까지만 설명해요. 변연계의 발작이다. 라고만 얘기하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정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 그렇죠, 그럼요. 근데 경험적 자료로 쌓여있다는 거지.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빛을 연결한다든가 뭐 종교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여기서 딱 끝냅니다. 하나만 더 흥미있는 거 할게요. 서번트 신드롬들 그 굿닥터 해갖고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는데 주원이 연기한 거 있잖아요. 굿닥터라고 하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저는 그거 그 코미디 프로에서 그 굿닥터 흉내낸 걸 봤었는데 그러니까 좀 말도 어눌하고 뭐 해야 됩니다. 이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폐아라고 얘기하는 자폐증.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천재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이제 서번트 신드롬이 있거든요. 거기 이런 게 재밌어서 서번트는 정신적 능력이나 일반 지능이 매우 낮지만 일부 대단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가령 IQ가 50 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거의 할 수 없지만 8자리의 소수를 쉽게 생각해내는 사람이 있고 이는 가장 뛰어난 수학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소수 8자리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건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기억력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컴퓨터로 계산해도 훨씬 오래 걸리는 몇 분 이상 걸리는 것들을 그냥 아는 거고 어느 서번트는 몇 초 사이에 6자리 수의 세제곱근을 찾아내고 혹은 838만 8628의 24승을 곱해가지고 140-737-488-355-328을 계산을 합니다. 몇 분 만에. 몇 초 사이에서 몇 분 만에. 이거 예전에 다른 책에서도 봤었었는데 이 서번트 신드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냈어요. 근데 걔가 대답을 안 해. 한 번에 1시간 반 있다가 대답을 툭 했대요. 그 다음엔 두 번째 더 어려운 걸 딱 물어봤어. 그거에 제곱을 했어. 근데 대답을 안 하고 한 달 정도 지나더니 갑자기 또 한 달 동안 막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툭 하고 대답을 한 거야. 넌 어떻게 이걸 알아냈니? 갑자기 떠올라요. 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거기 뭐지? 모자를 안으로 착각한 남자에서도. 그게 거기서 그 사람 보잖아요. 네. 그 수가 막 써 있고, 그 소수가 보인다는 거야. 그렇지. 그냥 보는 거지. 어떤 소녀는 시계를 보지 않고 현재 시간을 촉까지 정확히 말할 수 있고, 잠을 자면서도. 진짜로? 그의 머릿속 시계는 굉장히 정확하고, 또 다른 사람은 3, 4m 떨어진 지점에서 사물의 정확한 너비를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싶잖아요. 3, 4m 떨어진 점에서 저거 너비가 얼마나 돼? 하면 걔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 바위는 정확히 90.804cm 크기예요. 이게 맞다는 거. 그녀의 말은 정확하다. 그런데 그런데 보통은 서번트들은 창의성이 결여됐대요. 이거 이제 재밌으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몇 개의 단어와 생각을 굴려서 어리석게 일을 극단으로 몰고 가거나 무엇을 지나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도발적인 은유 하나를 만들어봐라. 뭘 지나치게 하는 거를? 네, 어리석게 일을 괜히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짓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거, 혹은 뭔가 이게 지나치게 하는 거를 나타내는 도발적인 은유를 만들어봐라. 도발적인 은유? 우리가 만들어보라고 하면 뭐 삽질 뭐 이런 거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말로 들면. 이제 은유를 들어야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이게 창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힘들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서번트들이 거의 이게 없대요. 보통은 창의성이 그대로 막 칼같이 계산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절대음감은 안 되겠다. 컴퓨터나 계산기 같은 기능은 굉장히 그쵸. 뛰어난데 이걸 갖다가 좀 보통은. 창의적으로 뭔가 응용을 한다거나 네네. 뭔가 새로운 거를 연합시킨다거나 이건 힘들다. 네.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단 하나의 문장에 그러한 의도를 5개나 집어넣었음을 지적해 주었다 해서 이렇게 나온대요. 정제한 금에 도금을 하거나 백합에 색칠을 하거나 제비꽃에 향수를 뿌리거나 얼음을 매끄럽게 만들거나 무지개에 또 하나의 색조를 더하는 것은 낭비이고 어리석은 과도함이다. 잘 썼다. 대박이죠. 무슨 말이야 지금? 이게 지금 셰익스피어의 구절이야? 한 거 안에 그냥 5개를 집어넣었잖아요. 없는 짓을 정제한 하는 거. 금에 도금하기, 백합에 색칠하기, 색칠하기. 제비꽃에 향수 뿌리기, 최 사장한테 미스터리 얘기하기. 과도하다. 충분해. 얼음을 매끄럽게 만들기, 무지개에 색 하나 더하기. 이런 것들. 근데 셰익스피어 우리는 자체가 실존 인물인지 의심스러운 사람 아니야? 그래요? 실존 인물이야. 정말? 밝혀졌어? 좀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소개의 책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이거 재밌겠다. 우리 뇌에서 이런 재미있어. 것들을 알려주는구나 싶은 이게 보니까 책으로서. 500페이지를 다 안 읽어도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 부담 없이 그냥 그러네. 책을 좀 한 2페이지만 읽어도 되겠네. 그리고 심지어 정말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보통 도서관에서 읽고 마는데 이거는 사야겠다 생각해서 샀고 이걸 읽으면서 진짜 나 뇌과학자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책이라서 여러분도 우리 지대너비아 내에서 굉장히 그 의식에 관한 것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도 뭐 굳이 사지 마시고요. 이거 읽으시면 저희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식을 다룬다든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따라오기에 좋을 것 같다고 그렇군요. 생각해서 추천했습니다. 비판할 거는 제 평점은 이 책은 한번 사볼만 하다. 사볼만 한데. 왜냐면 좋다. 시간도 없고. 근데 이게 다 안 읽어도 돼 보니까. 시간 날 때 조금씩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맞습니다. 네네.
화장실에서 읽기 좋은 책.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시니? 저 재밌게 들었어요. 저는 재밌는데, 가볍다. 아니, 반대로 난 이게 그 두뇌 실험실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모자 그 얘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신기하고 재미있는 사례들을 모아놓은 거는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것보다는 나는 더 정말 내가 정말 궁금한 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의식 자체가 너무 궁금한데 의식 자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더 아쉬웠어요. 저도 이제 최종 평을 하자면 그게 되게 맞는 말인데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좋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더 이상 의식을 말하지 않고 이분은 겸손하게 이야기하기로.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들, 모든 의사들이 지금 다 얘기해요. 우린 여전히 의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겸손하기보다는 겸손을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예전에 왜 그 고전을 가리키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는 복사본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 교재 자체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 권위 있던 거야.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난 그 객관적 자료를 갖고 있는 것 자체에서부터 겸손하지 않은 거야. 이거를 가지고서 너희들은 안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자기 주제 이상은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일반 사람들은 더 뭘 보고 싶은 거냐면은 정말로 보고 싶은 거는 이거 너무 주관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나. 아니 근데 정말 이해는 가고 예. 이게 쟁점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알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니까. 그렇구나. 네. 근데 선생님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연결을 하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자신이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의식은 이런 것 같아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 좀 힘든 게 아닌가. 사실 근데 저도 이제 지금 비판을 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한계를 넓혀주는 면에서는 사실은 요거 전에 저는 이건 못 읽고 아까 전에 두뇌 모자를 안으로 착각한 남자를 읽었으니까 그때 사실은 놀라웠어요. 읽으면서 우리가 인간이 이런 거구나를 우리한테 알려줘서 사실 좋긴 했었어.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가볍게 읽어보시면 화장실에 비치해 놓으시고 이제 조금씩 읽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발에서 흥분하시거나 그런 이런 분들 읽으시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냥 뇌의 연결이 약간 삐딱하게 돼 있는 것 뿐이었어요. 그게 우리에도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세 번째 그 무슨 손가락이라고 하죠? 중지? 뻑큐? 이 손가락을 움직이면은 보통 넷째가 같이 딸려가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신경에 말하자면 간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얘만 하고 싶은데 옆에 거가 막 따라가. 야, 나는 안 따라가는데? 그거는 따라가잖아요, 지금. 이거. 그만해.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이런 식으로 신경의 간섭이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재밌었네요. 즐거웠습니다. 그럼 요거 지대북 2부 마치고 3부도 저희가 잘 준비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책 한번 잘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tand about this fire to dust. Take what you must. Rest is all mine. Ooh, I can take away what I didn't say. I'm gonna leave it all behind. 세상에 숨어있는 멋진 책들을 찾아 소개해드립니다. 지대너비아시 만든 넓고 얕은 책 읽기 지대북 지금 시작합니다. 강 선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바가바드 기타라는 힌두교 경전입니다. 기타 교본인가요? 기타 교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그게 뭐예요? 뭐 웃긴 얘기시죠? 지금 드립치다가 실패했다. 기타라는 게 원래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힌두어로. 최악이다, 최악. 그래서 악기 이름이 아니고요. 기타가 힌두어로 어떤 노래, 어떤 송, 뭐 이런 뜻이고요. 원래 바가바드라는 것은 최고의 존엄 혹은 지존. 그러니까 바가바드 기타는 최고의 지존님께 바치는 노래다 이런 뜻이죠. 그럼 기타라는 거의 유래가 진짜 그 기타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만해. 알았어. 또 진짜로 궁금해가지고. 찬양 같은 건가요? 찬양? 그렇지. 찬양송. 바가바드 찬양송 뭐 이렇게.
기원전 2세기에서 3세기 정도에 그 성립된 힌두교 경전인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명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 유명한 사람 중에 간디 같은 분도 이 바가바드 기타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모르는 영어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듯이 어려움과 시련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가바드 기타를 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열광적으로 이렇게 바가바드 기타를 뭐 암송도 하고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은 초대형 블록버스터 전쟁 서사시 마하바라타라는 그 대서사시의 일부입니다. 이 서사시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크게 두 왕족 가문 사이에 왕위 계승 전쟁을 다루고 있는 서사시예요. 근데 이제 그 두 가문 사이에 마지막 운명을 건 하이라이트 대전투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한 장면을 따로 떼서 그 한 장면 속에서 나오는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다루고 있는 게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입니다. 그럼 마하바라타? 마하바라타. 그거 일부분인 거예요? 예, 이거 예. 혹시 저 뭐죠? 베트남의 그 뭐죠 선생님 나무 돌에 거기 새겨져 있는 건가요? 그게 베트남에 새겨져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그 유적 뭐죠? 그게 그 두 왕족 간의 뭐 전쟁을 기반으로 해서 그 벽에다가 그래요? 돌로 새긴 거라. 그 전승이 그 힌두교 전통에서 그걸- 꽤 유명한 전승이래요. 두 왕족 가문을 제 이름이 너무 복잡해서 왕코라. 말하지 마. 예, 말을 안 할게요. 예, 또 때릴 것 같아. 그러니까 왕족 가문 A, B가 싸운 예, 거잖아. A, B가 싸운 네, 알겠습니다. 후려지지 마.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 10만자라고 그래요. 마하바라타라는 원래 시에 어마어마하죠. 그 시에 아주 일부만 6장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 챕터만 뗀 게 바가바드 기타인데 워낙 내용이 알차고 재밌어서 그것만 따로 떼어져서 아예 경전으로 널리 읽히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체 내용을. 두 가문 A, B 중에 한 가문, 이제 착한 쪽에 있는 가문의 세 번째 왕자인 아르주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름이 멋있죠? 아르주나. 아르주나. 예. 왠지 많이 들어본 이름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르주나 왕자가 그 데리고 다니는 그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예, 그때 뭐 BMW를 타고 이러진 않지만 마차를 타고 마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운전기사가 있는데 그 운전기사로 크리슈나라는 사람 신이죠. 예. 그러니까 크리슈나 신 예, 아니야? 크리슈나가 운전 마부로 등장을 합니다. 운전기사로. 수행비서죠, 수행비서. 예, 가방모찌로 이렇게 또 등장을 하셔가지고 이 수행비서인 크리슈나와 아르주나 왕자가 쭉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사실 전체 줄거리예요. 예. 그럼 이 대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 왕자 아르주나가 갑자기 전쟁터에서 그 적들을 한가운데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적들을 앞에 놓고 전쟁을 못 하겠다고 막 징징거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장터에서 자기가 죽여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랑 친했던 다 친척들인 거예요. 뭐 삼촌들, 뭐 큰아버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내가 이 전쟁터에서 저들을 죽이는 것은 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자 아르주나가 이렇게 전쟁을 못 하겠다고 징징거리니까 마차 운전수로 나섰던 크리슈나 신께서 드디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감추고 있었던 거구나. 예, 감추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신임을 탁 보여주시면서 그 크리슈나 신께서 해탈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커다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시하면서 왕자 아르주나에게 너는 다시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거라라고 하는 게 이 서사시의 결론입니다. 바가바드 기타 전체 내용이 이거다. 예. 전쟁을 계속 하라고 하시네요. 예. 그래서 재밌는 게 보통 우리가 힌두교 하면은 좀 이렇게 평화의 종교, 모든 종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관용적이고 모든 신들을 다 존중해주고 뭐 이런 종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아니죠. 힌두교는 막 이슬람 탄압하고 그러잖아요. 인도에서. 근데 종교 그냥 분쟁이라고 예, 생각하지. 종교 분쟁인 거죠. 예. 오히려 이제 그거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힌두교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그 간디 생각하면 되잖아요. 간디. 예. 비폭력, 평화 뭐 이렇게 그런 좀 좋은 이미지인데 이 경전에서는 오히려
그 왕자 아르주나 보고 결론은 이거예요. 네가 지금 저 전장터에 나가서 저들을 썰어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재밌는 거예요. 그 이유 안에 그 힌두교의 해탈을 위한 3가지 방법론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 책이 왜 중요한 책이냐면 힌두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3가지 해탈 방법론을 크게 집대성한 책이에요. 예. 그래서 그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그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순수한 의식의 상태, 거기서 푸루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주 궁극적인 정신의 상태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 상태는 뭐냐면은 어떤 개별적인 감각기관이라던가 우리의 사고 아니면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제거돼서 그런 개별적인 것들이 다 제거돼서 아주 보편적인 의식 상태로 이렇게 그 도달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르주나가 왜 지금 이 전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르주나의 감각이라던가 욕망의 작용 때문에 뭔가에 미혹돼 가지고 이 전쟁을 거부하는 것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해탈의 방법이 크게 3가지로 얘기를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탈의 방법은 지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해탈의 방법을 원래 힌두교 전통에서 요가라고 불렀어요. 요가. 우리가 보통 요가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참선하고 막 이렇게 몸 꼬고, 몸 꼬고 이런 자세 같잖아요. 근데 그것만 요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해탈의 일반적인 모든 방법을 다 요가라고 그래요. 힌두교 전통에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얘기할 게 지혜의 요가입니다. 지혜의 요가. 예, 지혜의 요가의 핵심은 뭐냐면 알을 깨닫는 거예요. 그 알의 내용은 뭐냐?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즉 인간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영원불멸한 어떤 순수한 정신을 가졌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마음에 드네. 네. 그러니까 최 사장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깨닫는 방법은 글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이론 공부는 물론 해야 되지만 글 공부, 뭐 논문 쓰고 이런 거 플러스 금욕과 명상을 같이 해야 됩니다. 금욕과 명상을 같이 해야지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어떤 유한함, 무상함 이런 거를 이제 깨닫고 궁극적인 어떤 순수한 정신 상태로 합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에서 한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전쟁터에서 아르주나 왕자야, 네가 전쟁터에서 마주친 적들은 죽지 않아, 살해당하지 않아.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과거에 생긴 일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는 일도 없을 거야. 허상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 영원 불멸하는 이 태고적인 영혼은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죽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걸 깨닫는다면 전쟁터에 나가서 썰어버려라. 나 이거 읽어야겠다. 내가 원하던 바야. 세상장님이 했던 심오하죠, 그렇죠? 예,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네 눈앞에 있는 적들을 썰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행위의 요가라고 합니다. 카르마 요가라고도 이제 그 현지 언어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되게 독특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 규범이라던가 의무를 어떤 자기 행동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 자체로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원래 힌두교 전통에서 명상하고 이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상하고 뭐 해탈한다고 막 출가해가지고 수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명상 전통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거를 갖다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 왜냐면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카스트 제도라는 제도, 신분 제도가 엄격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브라흐만 계급, 승려 계급, 그리고 이제 크샤트리아가 무사 계급, 그러니까 평민 계급, 하천민 계급 이렇게 딱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자기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명상 전통에서는 이런 의무를 닦는 거를 갖다가 굉장히 부정하고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의무를 실천하는 행위 자체가 업보를 쌓는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영혼의 해탈의 방해다가 된다고 했는데 바가바드 기타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존 명상 전통에서는 이렇게 사회적인 의무를 행하는 걸 부정적으로 봤다면 기타는 그것조차도 해탈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타에서 얘기하는 주장의 핵심은
인간이 행동하는 어떤 행위 때문에 업보가 쌓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업보가 쌓인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집착이 없이 자기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것 역시 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 나 심오하죠. 맨날 생각했던 건데 이게 나와 있어. 감동한 거 같아. 장난인데.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심오한 게 독자 한 명. 예, 그 깡선생님 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집착하게 되는 거냐면은 행위에 집착한다는 거야. 예, 맞아요. 근데 예.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들에 사람들이 집착하는 건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맞죠? 그렇죠. 장난인데. 그래서 이 구절도 멋있어. 바가바드 기타 한 구절 또 인용해 드릴게요. 집착을 포기한 채 행위하는 자는 마치 물에 젖지 않은 연잎처럼 더 이상 죄악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 언제나 집착 없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자. 사람을 죽여도 내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해탈할 수 있다. 집착이 없는 자는 행위하면서도 궁극적 경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르주나 왕자야, 전장터에 나가서 적들을 썰어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힌두교 전체 종교 사적으로도 이 문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그 어떤 사회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 봤다면 그런 과거의 그 사회적 의무를 중시하는 전통까지도 이 힌두교 해탈 방법론으로 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 문헌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독실이가 좋아할 거야. 독실을 위한 세 번째 해탈의 방법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요거예요. 자, 힌두교의 그 논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인도에는 1억 2천 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1억 2천 명의 신이 있다. 스타던 1억 2천 명의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다양한 신들이 힌두교에 따르면은 사실은 어떤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본질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 다양한 신들을 전심전력으로 믿고 사랑하고 의존하고 이렇게 그 종교적인 의례를 잘 수행하고 이렇게 하면 신의 은총으로 신과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절 한 구절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신앙심을 갖고 나뭇잎 한 장, 꽃 한 송이, 혹은 한 움큼의 물을 나에게 제공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경건한 마음의 소유자가 신앙심을 가지고 제공한 것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일체의 생물에 대하여 평등하다. 나에게는 증오할 것도 사랑할 것도 없다. 그러나 신앙심을 갖고 나를 숭배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나의 속에 있고 나 또한 그들 속에 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굉장히 보다 대중적인 해탈의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교육받지 못했던 노예들 계급이라던가 또 여성들도 완전히 소외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회적 그 카스트 속에서도 별 역할이 없고, 그리고 뭐 지혜의 요가, 뭐 해탈 이런 방법도 할 수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 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해탈의 방법론까지도 신앙이라는 요가 방법으로 완벽하게 포괄을 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 겁니다. 예, 그래서 바가다바드 기타를 읽으면 사실상 이 힌두교 신앙의 어떤 믿음 체계의 정수를 여기에 다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근데 사실은 저는 뭐 힌두교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뽑아온 건 아니고요. 이건 뭐 이 정도 내용 그냥 개론서 보면 다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 종교학과 공부할 때 이 책을 읽고 약간 충격을 받았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요? 예. 이 앞에 바가바드 기타의 서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이 책을 가져왔는데 바가바드 기타 도입부예요. 이게 마치 그 반지의 제왕 같은 웅장한 블랙버스터 전쟁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TV 카메라가 양쪽 진영의 선수들을 이렇게 비춰주는 것처럼 이렇게 한 명씩 소개를 해요. 등장인물들을. 사람들 이름을? 그렇죠. 장군들이지. 예. 그래서 홍코너의 누구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름도 재밌어요. 드루슈타케투.
체키타나, 뭐 우다마뉴, 뭐 우타마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용감한, 용맹한 어느 지방에서 온 누구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선수들이 이제 고함을 지르고 뭐 하늘을 찌를 듯한 나팔 소리야 북소리가 터져 나오고 이런 장면들을 생생하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책으로 읽은 서사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전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가바드 기타를 낭송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 사람이 막 이제 읽고 있으면 주변에서 라디오 연습곡을 듣듯이 막 주변에 몰려들어갖고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막 영웅들 이름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애들도 막 모여들고. 어벤져스 같은 거. 예, 그렇지. 어벤져스야, 어벤져스. 그래서,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 지금 어벤져스가 나왔는데, 어벤져스의 슈퍼 영웅입니다. 아르주나도. 슈퍼 히어로야. 이 사람의 특수 기능은 활의 명수로 나와요. 네, 명궁이죠. 예, 그래서 장거리 그 공격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인데, 이 왕자가 이렇게 큰 거대한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말을 타고 쭉 뚜각뚜각 나갑니다. 마차를 타고. 그때 그 옆에 크리슈나가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르주나가 그 거만한 표정으로 상대편 진영을 쭉 들려보는데, 딱 보니까 저쪽 진영이 막 자기한테 어렸을 때 용돈 줬던 삼촌들, 뭐 같이 칼싸움하던 사촌형, 장인어른 이런 게 다 있는 거야. 이게 다 한 가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 쪽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하기 싫다고 그런 거구나. 예. 그러니까 갑자기 아르주나가 슬픔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진은 주저앉고 입은 바싹 타며 전율이 내 몸을 휩싸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오. 그러면서 또 이어집니다. 나는 승리도 왕국도 어떤 즐거움도 원치 않소. 우리에게 왕국은 해서 무엇하며 쾌락이나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차라리 만약 적들이 나를 죽인다면 그것이 나에게 더 행복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이 사람 되게 윤리적이다 생각했거든요. 저 이거 보자마자 뭐 생각했냐면 태종 생각났어요. 오히려 태종은 이렇게 좀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물론 이게 세종대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기틀을 닦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자기 형제들을 다 이게 죽였잖아요. 이방원? 이방원. 그렇죠. 그거 보면서 예. 이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오히려 우리 조선 초기에 나타났던 것보다 더 적어도 윤리적으로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신이 옆에서 얘기해 준 거는 아니야 썰어버려 네가 권력을 잡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부도덕한데 초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 하는 것들이 아니다는 거야. 나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했던 생각들인데 게임 같은 건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 세계나 육체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는 그냥 게임인 거고 그런데 어린아이가 게임에 사로잡혀서 저 저글링이 진짜인 줄 아는 거야. 못 죽이겠어. 어떻게 죽이지 저거를 막 그러고 있는데 아바타 같은 거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어른이 나타나서 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죽여도 된다. 실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개인의 윤리와 어떤 사회 윤리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종교적 윤리와 사회적 윤리. 이게 힌두교 이 문헌이 너무 깊이가 잘 생각해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레이어? 레이어가 여러 겹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르주나가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활과 화살을 던져버리고 마차에서 퍽 주저앉아 버려요. 그게 첫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마우스를 놓은 거야. 그렇지. 임요한이 막 죽이려고 게임 몰입할 막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글링이 저 앞에서 막 뛰어오고 있는데 아니면은 저기 누굽니까? 그 어벤져스의 누구지? 그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이제 막 그 포를 장전해갖고 빡 쏠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악당을 공격하지 않고 무기를 딱 내려놓으면서 관객들과 철학적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괜찮다. 이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다고 할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장면 자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까지 이 장면이 왜 재미있었냐면 이 장면이 어떤 종교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 기존의 관념 같은 걸 조금 흔들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에 과거에는 그냥 종교의 기능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를 좀 정당화 시켜주고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 믿음의 바탕이라던가 이런 걸 제공해 줘서 이게 안정감을 주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정도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종교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살고 있던 어떤 내가 믿고 있던 어떤 기본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뭡니까 근본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 사장이 정확하게 얘기했듯이 그 게임의 비유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롤플레잉. 예, 롤플레잉이잖아요. 그죠. 나가 남편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뭐 학생이라면 학생의 역할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도인의 역할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목사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자기들이 수행해야 되는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의심할 만한 여유도 없고 예, 그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일단 당장 목숨이 위험한 경우도 있고 생명줄이 위험한 경우도 있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어떤 근거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종교의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대목을 읽고 나서. 물론 그 바가바드 기타가 기존 힌두교의 가치관 중에서 부정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그 명상에서 해탈하는 거, 어떤 사회적 카스트 제도를 의무를 이행하는 거, 아니면 뭐 이제 그 기존에도 그 신앙하던 분들이 있었겠죠. 그 기복 신앙 같이 막 기존 그 과거의 신들한테 제사 지내고 뭐 종교적 의례를 과행하고 이런 모든 전통들을 부정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 긍정을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 세상을 다 제가 그 죽창을 들고 다 때려 부시자 이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 하지만 그 동전이 있는데 동전을 앞면만 보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동전을 뒤집어서 뒷면도 본 다음에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앞면이 더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이 친구는 앞면과 뒷면을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뭔가 그 사람이 더 성숙하고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문제는 뭐냐? 재미가 조금 떨어집니다. 재밌는데? 난 읽어야 되겠어. 근데 서사시로 돼 있어서 아마 그런 거. 예, 이게 시로 돼 있어요? 시로 돼 있어서 네. 이게 만약에 누가 읽어주거나 그러면 조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시 형태라서 약간 그 난잡한 느낌이 들어요.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래. 내용들이. 근데 벌써 살기세인데 누가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삐딱한 관점에서 많이 본다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거 뭐야 역할이 바뀐 것 같은데 내가 저 얘기를 하고 지금 깡 선생이 이거 비판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사회 체제를 정당화해 주는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나요? 예. 아까 행위의 요가나 신앙의 요가는 사회 규범이나 현재 종교가 그냥 정상적인 거고 그냥 받아들여도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이걸 해야지 오히려 네가 해탈한다. 그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하층 그 사회 계급적으로 좀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희망을 주는 거야. 엥겔스가 얘기했던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자꾸 들으면은 그냥 내가 지금 못 살거나 그래도 그 상관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이 사회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살게 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나쁘게 생각하면은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모순들도 눈을 감게 되는 그렇지. 그런 결과가 나오죠, 사실은. 기득권의 가치를 그냥 옹호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도 비판할 수도 있을 것 예, 같긴 맞아요. 한데 저도 그 생각합니다. 예. 저는 마음에 들어요. 뭐야? 영원히 불멸한대잖아. 근데 이 해탈에 이르는 세 가지 방법이 불교에서 말하는 팔 정도랑 되게 유사해요. 진짜? 네, 지혜, 신앙, 그 사회에서의 자기 역할. 팔 정도가 뭐예요? 팔 정도 불교에서 그 똑같이 힌두교처럼 해탈에 이르기 위한 8가지 길을 설명해요, 부처가. 종교마다 해탈 방법이 다 있는 거구나. 이거 윤리 시간에 배웠어요. 정업, 정말요? 정어, 정사 막 이런 것들. 맞다. 네. 네, 안 배웠는데. 바르게 생각하라, 뭐 맞아요. 바르게 말해라. 바른 그치. 직업을 가져라. 뭐 그런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네. 힌두교는 3개인데 불교는 8개다. 종류를 나눈 거지 핵심은 3가지예요. 그래요? 지혜를 있어야 되고 행위적인 거를 자기가 닦아야 되고 신앙적인 믿음, 수행이 필요해. 근데 불교도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아시다시피 불교 그 종교인들은 다 출가 수행을 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역할, 네. 사회 시스템 유지에는 약간 항상 공격을 받아왔잖아요.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예. 근데 어쨌든 불교가 다른 종교긴 하지만 힌두교의 그 어떤 가장 근원적 뿌리를 두고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비슷한가? 예, 조금 네. 토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문화적 전통의 토양이 워낙 그 비슷한 데서 커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바가바드 기타는 누가 썼어요? 그거는
그 신이 썼거나 아, 신이 쓴 거구나. 아, 쓴 사람이 없어. 그거는 그 작자 미상이죠. 이때 당시 경전들은 대부분 이제 구전. 예,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고 누가 뚜렷하게 착작자가 누구다 이렇게 하기도 힘들 거예요. 워낙 이제 개작도 되고 중간중간에 들어오면서 뭐 애드립도 쳤을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그렇지. 그렇지. 좀 웃겨 보려고. 그지. 애드립도 치고 그랬을 거기 때문에 이빨 잘 터는 사람이 조금 더 붙여보기도 하고 그지. 예, 그랬을 것 같고 혹시 그 여러분들은 종교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의 기능? 예. 사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책을 가져왔어. 그러니까 종교의 기능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마르크스 같은 그렇지. 사람의 관점은 기존의 어떤 사회 시스템,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을 그 모순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이데올로기, 허구, 그렇지. 그런 걸로 보잖아요. 불만이나 아니면 저항하려고 하는 생각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 아주 나쁘게 보면은 그렇게 보는 거고, 좀 좋게 보는 사람들은 어떤 개인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를 부여해주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김도인 어떠세요? 저는 아무래도 그 깡 선생님이 말씀하신 후자 쪽에 더 있죠. 왜냐면 저는 종교는 없는데 이제 종교 없는 무교인데 동양 철학 하다 보면은 이제 종교나 뭐 그런 역할을 사회의 뭐 지배 논리다, 지배 계급에 지배를 정당화시켜준다 이런 것보다는 그 가지고 있는 논리나 기능성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아예 없애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 저는 이제 뭐 기능이 뭐가 중요하냐, 팩트인데 사실인데 이게 무슨 기능이 중요하냐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능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팩트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팩트가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게 될 테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개인한테 어떤 생활 윤리나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걸 억제시켜주는 좋은 기능도 있긴 하지만 어떤 뭐 게 힘들 때 힘이 많이 돼주잖아요, 사실 종교가.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냐면은 너무 쉽게 구원의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개인들이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지? 자기의 죄를 너무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면서 오히려 어떤 성찰하는 기능을 막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종교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동의하는 바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사실 믿는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진짜. 종교를 맞아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걸 갖다가 이제 너무 무비판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내용을 또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누가 목사님이 그러더라. 뭐 어떤 내가 아는 보살님이 그러더라 하고 우르르 따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제시하는 방법만 따라가려고 하고, 보통 그렇게 되면 자기 돈만 버리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돈 투자만 하고 그거를 외부 사람들이 보기엔 저거 이상하다. 완전 장사 수단인 것 같네. 이런 비난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종교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종교적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오히려 자기 인생의 기존 가치관이나 이런 걸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이 힘들 때 잠깐 의존하는 도피처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그 방법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아요. 종교의 의미라는 것.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종교의 문제가 사실은 이제 교육보다 종교가 선행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있지만 종교는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종교를 얻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먼저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된 사람의 입장에서 무시하는 건 아닌데, 교육이 뭘 우리한테 제시해 주냐면은 여러 가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없어. 그런데 단편적인 세계만 보여주는 하나의 종교만을 내가 먼저 알았다. 그럼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압도돼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네, 그 힌두교에서 해탈 3가지 중에 하나가 지혜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예. 불교에서도 해탈하려면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님을 절대적으로 자기가 믿고 자기가 보시도 많이 하면서 선행을 해도 깨달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요즘 현대나 만약 종교 문제가 항상 발생해가지고 종교를
사람들이 비판한다 그러면 지혜가 빠져있는 신앙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저도 명상하다 보면서 항상 문제를 느꼈냐면, 저는 이제 뭔가 동양 철학을 공부하다가 명상하면서 다니니까 부작용이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냥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같이 하시는 분들 보면 그걸 굉장히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너무 자기한테 특별한 체험인 거예요. 아니면 부작용이 일어나면 이거를 막 되게 뭔가 크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독실이가 지금 딱 잠깐 나갔다가 문을 부수면서 들어오고 있네. 문이 계속. 그러니까 요즘에 모든 종교에서 지혜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좋은 얘기다. 그래서 깡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부분에 해탈에 처음에 지혜가 나와가지고 되게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도희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랑 아까 전에 크리슈나가 우리한테 얘기해줬던 그 지혜 요가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다를 수도 있겠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론적인 네네. 공부를 강조를 합니다. 당연히. 그래요? 예. 근데 이런 깨달음에 대한 저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지혜를 왜 안 들었어요? 아니 들었는데 아니, 저는 제가 그렇게 간략하게 이해했는데 최 사장님은 다르게 말씀하신 것 맞아요. 같아서. 그러니까 그 명상과 그 금욕도 하고 거기에 플러스 그 이론적인 공부도 하죠, 당연히. 네네. 지적인 성찰도 합니다. 그 과정이 들어가는 거라서. 저도 아까 그 얘기할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교회 너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지 마. 자연스럽게 떠들고 있어. 지금 방금 들어갔으면서. 아니 왜냐면 아까 들으면서 소문지야. 껴들진 않았었는데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가 비슷한데? 종교 안에 녹아 있는 것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근데 성경 안에서도 예를 들면 그 지식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라든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단순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 말씀 중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똑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지혜 말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 모르고 짓는 죄들이 나타난다. 들으시는 분들이 헷갈려하실 수 있으니까 정리하면서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먼저 이제 우리 깡 선생이 그 지혜 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주의 본질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순수한 본질이고 금욕과 명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지혜 요가를 얘기했다가 비슷하게 지금 독실이도 우주의 본질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신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근데 김도인이 얘기했었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나 제가 그 종교가 선행한다라는 것에서의 그 지혜는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맞죠? 선생님 생각하신 지혜 뭔데? 저는 깡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가 제 말하시는데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최 사장이 우려한 거는 그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그 교리라든가 이런 거를 단일 종교가 맞다라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 나와요? 아니. 지금 최 사장가 저희가 아침이라 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종교 문제 항상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바가바드 기타 그 결론을 좀 빨리 내리겠습니다. 이 책이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사시 형태고 일단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름 읽는데 힘들어. 장군들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미치겠어. 그리고 이제 한 얘기 또 자꾸 반복하는 구절들도 반복이 눈에 띄고 이게 12장까지인가 있는데 이게 내용들이 명쾌하게 정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는데 약간 힘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판본은 그 길희성 교수님이라고 그분께서 이제 아시는 분인가요? 유명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서울대 종교. 그래요? 그 서강대 교수님으로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서강대 하는데 종교. 그런데 굉장히 그 인도나 저 불교 철학 연구하시던 1세대 분이시고 거의 직접 그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나요? 그 언어로 번역을 하신 책들이 있어요. 그걸 아마 보시면은 그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판본이 되게 많아요. 바가바드 기타는 이게 이미 저작권이 풀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심심하면 한번 사가지고 저작권이 문제예요. 길회성이죠. 회성. 길희성. 희성이에요. 희성으로 제가 길희성. 길희성 교수님. 몸은 어떻습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잠을 때 읽으시면 잠은 잘 자실 수 있습니다. 영원 불멸에 대해서 명상하시면서. 영원 불멸 얘기하고 싶었는데 딴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거 우리가 세 번째로 지대북 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지대북 준비하시는 게 이제 김도인이죠. 나중에 김도인 거 한번 우리 기약하면서 일단 3분은 여기서 맞춰야 되겠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Stand about this fire.